토크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재입니다. 자, 선거를 생각해 보면 사전 투표가 다음 주 금토입니다. 맞아요. 좀 다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재외국민 투표 시작이죠. 시작되고요. 저는 4년 전에 예, 북경에서 중국에서 네, 어디 재외국민 찍었습니까? 투표. 예? 어디 찍었습니까? 어디 찍었냐고요? 대사관 찍고 갔습니다. 자, 어쩌면 뭐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도 한데 이 체감하는 민심하고 여의도 분위기도 한번 세 분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장성철 장님이 예. 그냥 각종 여론조사를 보고 네. 그리고 제 주위에는 거의 중도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비판하니까 네. 국민의힘 편드는 분 저를 멀리하고 민주당 편드는 분은 저를 욕하고 그래가지고 좀 외로운데 그분들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과연 잘하고 있느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소한 것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지만 대파 논쟁이 특히 이제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하지 못할 발언들이다, 인식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선거에서 좀 힘들지 않나 그러한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좀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에서 좀 힘든 게 몇 석 아니고. 이렇게 말씀 벌써 예상 신문에 많이 예상을 나왔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장 기자님은 좀 느끼기에 민심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파불이 진짜 큰 겁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막 현장에서 시민들을 많이 뵈니까 네.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야당이 그러니까 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당에 대한 그리고 특히 여당보다 정부에 대한 아주 그 불편한 마음들이 예.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파가 결정적인 것이었고 거기다 어제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전 정부 탓을 또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쌌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파테크라는 말까지 있었고 뭐 막 얘기 설명을 막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딱 하고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심판 여론이 계속 있었어요. 1년 10개월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거기 제가 어제 뭐 엄중한 얼굴이 굉장히 많은 그 TV 방송 TV에 프로그램에 얼굴이 비친 거 알고 대구에 계시죠? 네, 대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TV 보신 분들이 제 카톡으로 네. 여러 그 전략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아, 내가 너 봤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좀 어렵겠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선거 전략을 바꾸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 위원장도 앞으로 좀 민생에 집중하는 메시지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카톡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얼굴 보고 생각난 김에 우리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겠죠. 이대로 가면은 우리 선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이 대파값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한 단에 875원이라는 건 이게 농협 여기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선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875원 정도면 합리적인 합리적이다. 가격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이게 전후 좌우 사정은 다 잘리고 한 단에 875원이다 이렇게만 되니까 상당히 뼈 아프죠. 네. 거기다 뿌리까지 돼버렸으니까. 그 발언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 후에 나중에 산삼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수정 후보께서 하신 말은 아마 지역 후보로 열심히 뛰다가 지금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쪽 관계자분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예. 그래도 저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보수파죠. 사람이잖아요. 예. 그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당대표 모실 때 썼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며칠을 좀 날을 세워서 전략 보고서를 좀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아유, 전략 보고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양쪽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선거하는 운동하는 방식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출근기 인사도 하는 것 같고
장소 같은 거 선정해 가지고 필요하면 뭐 경기 갔다가 충청도 네. 갔다가 부산 갔다가 하는데 어때 어느 정당이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유, 양당공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뭐 분초를 쪼개가지고 아침 출근 인사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아침 출근 인사하고 저는 어제 밤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요? 예, 밤 9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그런데 그때 충주 내려가는 길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분초를 쪼개서 가는 길에 인터뷰하고 뭐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도 하고 막 네. 뭐 다양한 인터뷰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역을 웬만한 지역은 다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양당 대표들은 진짜 뭐 몸을 쪼개서라도 뭐 갈 수 있는데 표가 되면 어디든지 다 가려고 한다. 저는 이제 그런 평가는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논란에 발언한 게 장윤성 기자님 유튜브였어요? 아니요. 우붓아버지 발언. 아니요. 그거는 딴데요. 자기 본인의 유튜브에서. 본인 유튜브에서 한 얘기. 그래가지고 저는 네, 당대표들 말씀 주십시오. 일정은 다 그냥 사무처에서 쭉 선거기획단에서 다 잡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선거 때 하는 그러한 일정들을 다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적인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SNS나 개인 유튜브 안 하지 하시는 않습니다. 것 네. 왜냐하면 상당히 좀 논란되는 될수 발언들이 막판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입 조심 말 조심 손가락 조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저희 방송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공천 취소한다 그랬어요. 아, 그 막말 본인도? 그러니까 막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선거 판세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공천 취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 지금 민주당 가장 지금 막말 파문 아니면 부적절한 말을 하시는 분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냐. 본인이다. 예. 그런 아니 평가도 근데 받고 저는 이런 있어가지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그 이재명 대표 연설 내용 뭐 하나하나 다 이게 맥락을 좀 거세하고 단어를 이제 찝어서 표피적으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쭉 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층 민중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고 민중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나 뭐 엘리트들 입장에서 아우 이렇게 말이 거칠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네, 일반 근데 시민들이 쉬운 쓰는 말, 말들. 비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상에 뭐 그러면 뭐 재혼 가정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오늘 아침 라디오 들어보니까 전부 이재명 대표 워딩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 네.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대중의 눈높이하고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의 눈높이하고 좀 아니 다르다. 그거는 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이재명 반박할 거 있는데. 그럼 먼저 하실래요? 저 할까요? 예. 짧게 할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유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왜 자꾸 비유하는지 비유하지 모르겠고.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사고 치니까 비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시도 내려가고. 네. 의붓아버지 발언을 하시면은 의붓아버지에게 맞거나 상처받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광재 조심하시는 대변인 게 얘기 좋아요. 듣고. 우리 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감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후 좌우 사정 없이 다운표 저널리즘 그게 대파값 얘기입니다. 대파값이다. 대파값이 이렇게 아니, 비싼데 이런 할인 혜택과 그래서 여기서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그 했는데 말인데 그거 중간에 걸 875만 빼니까. 그것만 지금 민주당이 아니 강조하고 근데 있는 거 왜냐하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네. 대통령께서 그 대파를 딱 들고 870원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 그렇게 말이 됐죠. 나왔기 네. 때문에 기자단이 그렇다면은 시민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의붓아버지한테 맞고 뭐 그 새엄마에게 계모에게 맞는다 이런 얘기만 잘라서 얘기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여튼 그 대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이 적용하고 네, 싶어요 제가 민주당에도. 알겠습니다. 뭐또 계속 아니 얘기하면 요 얘기만 딱. 예. 그 875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875원이라는 한 단에 875원이면은 농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밭 갈아 엎어야 되는 가격이다. 뭐 무슨 저기 뭐지 뭐 퇴비값 뭐 이런 거 정도 정부 지원금도 생각하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만 싼 거다라고. 근데 왜 거기서만 싸야 돼요? 대통령이 그때- 가니까 싼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평소에는 그 값에 5개 못 팔아요. 매장에서 5개 그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인마트에서 실시발언 또 알겠습니다. 비난한다. 할인마트에서 자, 대파 얘기 그만하시죠. 예. 아니 실시발언 근데 할 대파가 거예요, 제일 또. 뜨거워 네. 지금. 예. 그래서 그래요. 뭐 네. 충분히 얘기가 된 것 네. 같고 자, 저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 정광희 대변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뭐 이제 사저 안에 들어가긴 네. 했지만 그 네 분만 이렇게 회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유영아 네. 후보가 전한 얘기로밖에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전해진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리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저 탄핵을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뭐 평가가 굉장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 국민 처음으로 50%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잘 전달해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경직되게 의사협회나 의료진과 대립각을 세워서 계속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처음 단계가 어쩌면 의대 정원 조정 관련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아니 한동훈- 근데 네. 저는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정부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정치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뭐 의학 관련해서 무슨 공부를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전직 대통령일 뿐이에요. 근데 전직 대통령은 무수한 현안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딱히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 안에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정부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들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논의해서 해법을 찾는 게 맞지. 느닷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사로 등장을 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막 보도를 쏟아내고 마침 다 같은 시간에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던 중 뭐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한덕수 총리한테 지시해가지고 유연한 태도로 저 전공의 저 면허 취소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로 응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부가 해결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강재 대변인 얘기 듣고 장 소장님 박근혜 얘기 듣도록 전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네. 의대 정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거기에 있으니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유연하게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과 정부는 지금 의료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 자체를 표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이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박 전 대통령 만남 지금 집토끼 만나러 가는 게 맞냐? 또 의대 정원 얘기까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냐 그러한 일정과 선거 전략을 잡은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잘못됐어요. 지금 상황실이 저러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곳인데 거기에 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분들이 상황실장, 부실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 어렵다. 그럼 수도권 민심, 중도층의 민심 타겟되는 메시지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집토끼 잡으러 갈 때냐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대파 문제, 물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으면
민생에 집중하는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좋아요.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은요. 우리 물가 안정시키겠습니다. 경제 안정화시킬게요.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 만나러 간 게 과연 맞는 일정이냐. 네. 저는 그 일정 자체를 좀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습니까? 정강 대변 우리 장 소장님 같은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 새겨 들어야 될 예.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 같은 시기에 한번 한번 더. 박 전 대통령을 만났으면 처음이니까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시 좀 조율을 한 거고 어제 이제 대구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한 게 전부고 네. 울산, 양산 갔죠. 그다음에 네. 부산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뭐 과거 같으면은 PK가 우리의 뭐 텃밭 그렇죠.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가 유리한 지역이 양지 많았는데 쪽이죠. 예. 지금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판세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우리가 자신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석 얻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 평소에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시험 앞두고 제일 좀 점수 많이 오를 만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또 되면서도 초치기. 벼락치기 이해가 되는데 정말 저쪽 많은 데를 확 잃어버릴까봐 또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한 이해가 되면서도 뭐, 그렇긴 하네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뛰고 있다는 말씀. 우리 댓글에 장 소장님이 한번 좀 이렇게 전략 구상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네요. 안 보실 것 같고 그냥 받자마자 장성 처리했어 찢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뭐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건 이제 컨설팅 비용이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네. 공짜로 좀 드릴게요. 그래요? 네. 제일 시급한 건 저는 신뢰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이 유일하게 언급한 게 사과값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부 비축 물량을 빨리 풀어가지고 사과값 안정에 힘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과값은 계속 올랐고 멀쩡한 사과 만나기가 어렵고 대체로 뭐 보조개 사과라는 컨셉으로 팔고 있지만 대충 흠집 사과들이에요. 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 비축 물량 푼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다 푼 거야? 왜 사과값은 이대로야? 뭐 말이 이게 안 맞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과일값이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드시게 수입 농산물 예. 가격 내린다고 했어요. 망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체리, 키위 뭐 이런 거 싼 값에 드시게 하겠다. 제가 마트 취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싸던 바나나하고 오렌지만 싸요. 나머지 가격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대통령의 얘기가 정책 집행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전달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바로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돼야 돼. 그럼 최소한 신년 대담에 얘기했던 정부 비축 물량이 시장에 풀려서 가격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하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뭐 900조 어떤 언론사는 뭐 1000조 뭐 예. 용인까지 합치면 1500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해? 왜 저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할까?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는데 목련 이미 폈어요. 목련이. 김포 서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에 신뢰가 전혀 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소한 선거 때만이라도 가능한 얘기, 집행 가능한 얘기. 저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떠나가던 중도표가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유권자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비판 받을 만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25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겠다라는 가장 쉬운 약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선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KDI 연구 보고서 결과도 있었고요. 또한 무차별적으로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개월 동안 화랑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KDI 보고서 전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어떤 보고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역화폐로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경기도 지역화폐 할 때 본인의 측근이 지역화폐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러한 것을 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네. 현금성 돈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지방선거 대선 앞두고 그러면은 계속 돈 준다고 그럴 거냐. 장윤성 기자님하고도 이 부분 관해서는 논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자,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금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50만 원. 그럼 비판 안 하시겠어요? 저는 비판 안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일단 이게 전체 13조 정도 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내 주머니가 좀 그 최소한 점심 후배들 밥 사줄 수 있으면 그래서 동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뭐 저기 애들 친구들 엄마들 제가 커피 한 잔 살 수 있게 된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정도라도 좀 숨통을 틔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윤석열 장 소장님이 대통령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민간 자본 다 합쳐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한다는 걸 비판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 지금 이게 뭐 900조, 1000조, 1500조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정부 예산이 13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은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가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왜 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허언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속이 아니라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제안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국회에서 뭐 예컨대 뭐 정말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국이 만들어진다면 뭐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실제 야당의 주장만으로 행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을 집행권을 속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슨 국민을 속이는 거? 그 제안도 못 해요? 아니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 왜 알겠어요. 그런 제안을 해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정강기 대변인 얘기 다수석을 듣고. 가진 야당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저는 하나는 그것 이제 때문에 이긴다고 물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2020년이나 네. 2020년 왜 이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선거 선거를 때문에 불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름밖에 남겨놓지 아니, 않고 알겠습니다. 몇 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5만 원 그 지금 얘기가 주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정강재 대변인 얘기를 좀 네, 들어보고 저는 이제 예. 지난 그 뭐 아까 보고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에 네. 경제학자들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한번 지표를 분석해 봤더니 물가하고 기준금리 아하. 요거 두 개만 유의미하게 지지율에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체감적으로 뭐 그렇죠. 경제 지표로 느끼는 게 물가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일종의 변명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문제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 계속 올린 이후에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실행하려면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라도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차들을 뭐 우리가 말씀드리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자연스럽게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어제 서대문 지원 유세 마치고 대장동 재판으로 지금 출석을 했는데 이게 재판부에서도 혹시나 더 출석 안 하면 강제 구인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거 영향 없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 비판 많이 하고 네. 뭐 보수파 쪽 패널이긴 하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재판의 일정은 뭐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야당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 보름 정도 좀 밀어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강제로 구인을 하겠다, 재판 참석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당대표로서 어쨌든 재판 일정을 좀 미루고 어쨌든 좀 미룰 수는 있잖아요. 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알잖아요. 예. 사정이 있으면 미룰 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과 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야당의 선거 방해를 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좀 밀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때까지는 좀
재판 좀 네. 밀어줘라. 네. 자 그리고 좀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사과값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개입으로 사과값 한 10% 정도는 하락했다라고 지금 좀 있고요. 도매가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약간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게 되고 또 보도가 되고 그리고 구인영장까지 뭐 이렇게 얘기 난다면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재판 출석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가야 되는 그런 재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재판, 정진상 재판 여기에 그냥 참석이 필요하니까 당신 나와서 피고인이니까 뭐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해서 앉아 있어. 이제 이런 건데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라고 해서 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판사가 휴가 가거나 네. 아니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재판 일정을 조율해서 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구인영장까지 발부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야당 지지자들은 더 크게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이재명과 네. 관련해서는 1도 뭐 배려나 고려는 없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 굉장히 정쟁이고 그 정책이 거의 없는 선거인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너는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강진 대변인 말씀 들어보고 우리 정리를 좀 기자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거 그대로 반대로 미러링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밖에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어디 그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고의 재판 지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 일반 피고인들과 비교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재판 걸어가지고 재판 받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 일정 재판하고 때문에 있어요, 정말? 방송 일정 때문에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재판기를 재조정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민사 아닌가요? 민사랑 형사랑 다른가요? 잘 바꿔줍니다. 민사.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번 바꾸셨죠. 아니요, 되게 많이 바꿨어요 지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재판 지연이 문제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것도 맞고. 자 잠깐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크킹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정강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운동 전에 아마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여의도 등 주변 서울 개발 제한 풀겠다라고 하고요. 또 세종으로 국회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얘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되면서 김종민 후보가 어부지리 당선되느냐 아니면 또 국민의힘도 가능하냐 정강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그 이영선 후보가 그 공천 취소되면서 네.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 지역 우리가 혹시 가져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들었는데 입장에서.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도 여기가 원래 논산 지역구인 분인데 네. 세종으로 옮겨서 옮긴 거죠. 그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신문 제목을 보니까 적을 뽑을 것인가 배신자를 뽑을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네.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얼핏 들었을 때 저는 원래 적보다는 배신자가 더 싫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김종민 의원 뽑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1대1 구도라면 우리가 쉽지는 않은 뭐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달려있다는 건 뭐죠? 김종민 의원이 일정 부분 뭐 민주당을 향해서 유화 몸짓을 보인다든가 메시지를 좀 보이면 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김종민 후보가 나은 거 아닙니까? 아하. 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천 취소한 게 민주당한테 이게 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득이 될 수가 있죠. 아. 저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 취소하는구나. 뭐 도덕적으로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은 공천이었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마련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김종민 후보 열심히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예. 뉴스공장도 나가가지고 여러 예. 가지 말씀도 하시고 본인 메시지도 상당히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배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고 뛰쳐나갔는데 우리가 김종민을 찍어줘야 되나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당대표 말씀대로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장 기자님 말씀 듣고 그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영선 후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을 속이고 이렇게 땅 투기. 근데 또 우리 언론은요, 이영선은 막 쓰면서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이거 똑같은 사례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사례예요. 왜 공흥지구에 그때 이분이 뭐 공공사업자도 아닌데 왜 여기에 땅을 샀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대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룬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민 후보와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있겠죠. 예. 당 지지자들이. 근데 저는 그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네? 어떻게 전망? 김종민 의원이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거 직전에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종으로 국회 이전하고요. 그리고 여의도나 이런 데 좀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 선거를 이길 생각인지 의문이에요. 아, 왜요? 저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저희 MB식이거든요. MB식으로 뭐든지 다 부자 되세요 개발하면 저희 땅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서울 개발을 해서 지금 국토 전체를 다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무슨 사랑의 재개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네, 정 정광희 기자님이 네. 개발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땅 네. 투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더 잘 살도록 예. 만들자는 거죠. 아까 뭐 장진영 그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장진영 후보자는 그 별도의 부동산 개발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겁니다. 만든 거죠. 그걸 통해서 네. 정식적인 대출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행위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문진석 후보라든가 그 반부패 비서관 했던 분, 그 상가 56억 원 대출한 분, 이런 분들 갖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 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는 거 이게 자체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거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계속 비판해왔던 거 아니 아닙니까? 제가 문진석 후보는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상가인데 그 상가를 아산에 네. 2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거는 이제 뭐 전혀 저기하고는 무슨 다를 것이다. 개투기하고는 네.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저 얘기 우리 장 선생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종으로 국회 이동하고 국회의사당을 시민한테 돌려준다. 뭐 그 얘기는 개발한다. 계속 나왔던 옛날에 얘기인 것 나왔던 같아요. 얘기. 계속 아니 나왔던 세종 얘기고. 이청사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뭐 대통령실도 네. 세종에다가 집무실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은 아닌 것 같고. 청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격전 지역 있잖아요. 박빙 지역, 예. 마포, 용산, 뭐 동작, 예. 여의도 이런 쪽에 표심을 좀 움직여 보겠다. 그쪽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네. 국회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어쨌든 세종도 야 이렇게 국회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박빙 지역에서의
조금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네. 저런 공약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네. 앞서 이제 신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저 정도는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저거 못해요. 아? 이제 뭐 꺼내긴 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 이제 3년 남았는데 정부 안에서 저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빌공짜 공약이고 제안을 하는 수준이고 이후에 저런 거 결정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으면 저런 거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다수당. 근데 그럼 저런 공약을 왜 내보내는 거냐?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이른바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좀 이렇게 준동시켜 가지고 표심을 흔들려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참 답답해요. 네. 무슨 종북 무슨 뭘 해가지고 뭐 플랜카드 걸자고 했을 때 수도권 후보들이 전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수도권 후보들이 저런 공약 듣고 제발 우리 당 왜 이러냐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 예. 기자님. 그가 이게 국회의사당을 그냥 상업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사당 그 부지는 네. 국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놔두고. 전시 공간으로 하겠다는 거기 이미 지금 때문에 네. 그걸 그냥 개발 부동산 업자들 돈 벌이기 위한 네. 그렇게만 보긴 좀 어려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정강희 대변인 얘기 듣고 저도 이제는 그 아직 우리 지금- 장선 기자와 예. 평소 방송 많이 할 때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은 분인지 몰랐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부각이 답답해서 되는가 그래요. 싶지 않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서울이 초격전지잖아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네. 굉장히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불과 2~3%포인트로 우리가 의석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국회의사당과 관련한 문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중심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 전달해왔던 메시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까 일당이 안 되면 국회에서 비준 안 하면 저런 거 그렇죠. 못한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얘기하셨죠. 우리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에요. 근데 그거 왜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백혜련 금융위 간사가 법안을 안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민주당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올라와서 니네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예.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표를 좀 메시지를 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보여지는 소식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또 각자 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장 소장님, 네. 막판 투입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공식적인 선대위에서의 예. 직함이라든지 역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분 그리고 요청이 오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 유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선거에 아주 뭐 큰 영향을 끼친거나 판세를 뒤집는 그런 역할보다는 지역 타겟형 그런 후보별로 지원 유세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진작 갔었을 텐데 아니요, 했어야 그러니까 된다. 선대위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자원이잖아요. 보수파에 그런 분을 왜 활용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방에만 계세요, 집에만 계세요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유 전 의원이 등장하면 이렇게 저는 분석도 있던데요. 유승민 대표가 초반부터 선거 전체를 지휘했다면 이런 선거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유승민 대표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네. 수도권 민심을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나 어려운 선거 판세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끝까지 유승민 대표한테 별로 구애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그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장 소장님 말씀대로 유승민 대표를 좋아하는 그런 후보들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실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윤석열 정부 비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유승민 대표 못 모시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선거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유 전 의원이 하는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당도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네. 근데 유 전 의원이 뭐 어떤 특정 지역구에 가서 판세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만
뭐 글쎄요 플러스 마이너스 성적을 좀 따져 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에는 정말 뭐 부직갱이라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고양이 된다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대선에서 이겼던 것처럼 전체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도 더 해야겠죠. 자, 뭐 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이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유세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할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취재했는데요. 그 아직 안 정했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모진 회의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릴리즈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선거 캠페인은 한다고 했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일종의 뭐 그게 뚜벅이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이제 그 뭐 당 지도부하고 함께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일종의 독립군 형식으로 독립군으로 예, 그런 형태로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뭐 손해는 안 보겠죠.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임종석 전 실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 후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투표장에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선거 판세를 완전히 뭐 지금 상황에서 좌우하고 뭘 확 그러지는 바꿀 않을 수는 것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거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네. 총선 이후를 바라보는 행보. 본인들 행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 총선 때 가만히만 있고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뭐 했냐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 때 무슨 역할론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 그런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강 대변인 이 질문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배재정 후보 만나러 네. 부산 간다고 하거든요. 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는지요? 배재정 후보가 부산 사상에서 사상에 굉장히 나와있죠. 지금 격전을 예. 벌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김대식 김대식 후보는 후보하고. 이제 장재원 의원의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또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당선됐었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임종석 또 그 유승민의 당내 입지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재기를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당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아까 장 소장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움직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조금은 될 했잖아요. 것이다. 저도 유승민 전 의원이 간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승민 대표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네. 윤석열 정부 세게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비판을 안 할 안 할 거잖아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뭐 이런 선거 구도가 되지 그런 않을까 구도다.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보죠. 지금 200억이 한 54분 만에 펀드가 완판이 깜짝 됐습니다. 놀랐어요. 상당히 일단은 지금 조국 혁신당 기세가 뭐 만만치가 않은데 이 4년 전에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짧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들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렇죠. 있고 상당히 좀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총선 이후가 참 우리 국회에 참 드라마틱하게 많은 아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내세운 게 뭐예요? 어쨌든 3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 강한 스피커의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국회 엄청 시끄러질 것 시끄러울 같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와 정광재 지금 대변인?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그때와 지금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지금 그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분들 많아야 30% 나오는데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입시 문제 불거지고 했을 때도 많은 그 국민들이 분개했지만 뭐 30% 정도의 국민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분명히 있었는데 당시는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응집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당한 그 응집의 계기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은 총선이라는 것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높이니까 예. 윤석열 국정 지지율의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투영돼서 지금 하나로 뭉치는 더 거죠. 뭉치고 더 크게 보인다. 네. 네, 장윤선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다 이제 태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중도층 비례연합에서 비례정당에서 1위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그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계속 묻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뭐 본인 왜 비밀번호 해제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내로남불인 거죠.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 딸이 21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혐의를 받았거든요. 무혐의 판결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여론, 그런 주장이 일정 정도 먹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네 이런 새로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 흐름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